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1대1 개인 PT를 진행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기할 분이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여성분은 이제 직업이 주로 이제 해외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경매 역시 다른 PT들하고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권리 분석이라든지 어떤 그 기타 경매에 관한 어떤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시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경매라는 특별한 세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의 본업 위에 또 다른 어떤 그 수익처를 만들고 싶은 어떤 의욕, 열정,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1대1 개인 PT를 신청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이제 개인 PT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법이 전화, 이메일, 카톡, 요렇게 이제 문자, 요렇게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강의 같은 경우는 칠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지만 PT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하면 지금 질문하고 지금 답변을 받는 것이 PT의 장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매 실무 단계, 매 단계별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PT죠. 사실 실무라는 것은 그 이론으로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직접 샌드백을 두들겨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샌드백 안 두들겨 보고, 샌드백 두들기는 영상을 보고 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기술을 하나를 익히려면은 숙제를 내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고 그 사람 개인의 질문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그리고 매번 전화 통화 때 용기도 좀 줘가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통상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이제 드릴 그 설명은 어떤 분이냐면 이 그 여성분인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PT에 대한 그 수업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다른 PT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예언자처럼 미리 알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디가 가렵다고 해야 긁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질문이라든지 서로 주고받은 게 없다 보면은 제가 과제를 내줘도, 그 개인한테 맞는 것보다는, 일반론적인 과제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매라는 것은 90%가 말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은, 말을 잘해야 되고 자신의 속 얘기를 잘해야 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의 어떤 방식과 그 다음에 어투를 익히는 것이 사실은 그 경매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먼저 이분이 이제 어떻게 질문을 쏟아내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이런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많은 그 애청자들 분께서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가면서 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해외에서는 폰으로 메일이 써지지 않아서요. 먼저 1번, 위반 건축물은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임대를 주려고 한다면 집 상태나 다른 조건이 괜찮으면 낙찰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이랬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무조건 사면 안 되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의 범위가 낮으면 사도 됩니다. 위반의 범위는 곧 위반을 회복하는 데 드는 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배 위반의 정도가 예를 들면 반 이상 돼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려는데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위반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바꾸다 보면은 오히려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하게 위반 건축물은 사지 않는 게 좋겠죠. 하지만 위반 건축 부분의 범위가 작고 회복하는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그 적법한 건물로 바꾸더라도 이 건물의 가치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부과되기도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2번. 재매각 빨간 글로 써 있잖아요. 계속 유찰이 되어서 다시 원래 금액부터 다시 경매를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재매각. 재매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매각한다. 다시 제자죠. 다시 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 입찰 금액에서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번, 지분 매각이 뭔지, 미등기는 등기가 안 된 것인가요? 유찰이 많이 되는 걸 보면은, 되는 걸 보면, 미등기 건축물 위반 재매각 물건을 고를 때 저런 건 제외하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컴퓨터를 앞에다가 이렇게 그 축구하는 걸 켜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녹음을 중인데 지금 꼬린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소유할 때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채권 관계로 부동산의 일부가 경매를 당하는 것을 지분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소유자가 홍길동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유인데 홍길동이 사망을 하면은 자기 자녀들 몇 명한테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지분별로 소유자의 이름이 들어가죠. 이런 거를 지분 매각이라고 합니다. 지분 등기죠. 그런데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던 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채권 관계에 얽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경매를 당하는 것을 지분 매각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 뭔지 미등기는 등기가 안 된 것인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건축물 위반 건축물 재매각 이런 거는 제외해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매각이 의외로 좋은 것들이 많고요.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없이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의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T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지분 매각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PT 분의 폭풍 질문이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읽어드릴 것은 오늘 도착한 이메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내주신 과제는 요즘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랑 최고의 강의 파일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 듣고 있어서 쉬는 날 온종일 컴퓨터 앞에 있어도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아직 한참 남아서 물건 검색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질문 남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선요, PT분들한테는 제가 파일을 드리고 동영상 강의를 열어드린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식으로 인한 그 배고픔, 그것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결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다른 분들도 꼭 그 유념해 주시고요. 동영상 강의나 최고의 파일은 지금 예를 들면 의량 물건을 검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그 뒤에 부분은 듣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예, 지식을 먼저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행동력이 먼저 결핍돼 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회사의 그 직원들 PST들도 해보면은 지식보다 행동력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학습을 또 도외시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책에서 읽었던 문무를 겸전한다. 글도 겸비하고 무술도 겸비하는 그런 문무 겸전이 없죠. 사람들이 대부분 글쟁이는 글만 알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하는.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 옛날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운동만 하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게끔 꼭 만들고 운동하는 사람도 꼭 공부를 하게끔 해서 문무를 겸정케 합니다. 그래야만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요즘도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그 축구만 해도 옛날하고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그 해외파들도 있으면서 공부를 통해서 머리가 좋아야만 이렇게 성공하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파일 같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은 지식에 대한 갈급함만 피하라는 얘기였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지식보다도 지식을 또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먼저 움직이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 꼭 필요한 부분의 갈증만 해결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일 같은 걸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일도 바쁘고 직장 생활 하는데 검색 시간도 없는데 경매 용어도 모르고 뭘 도대체 하라는 건지 숙제는 내줬는데 나는 수줍어서 질문도 못 하겠는데 그럼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주면 좋은데 점검은 안 해준다고 하지. 그런 거를 PT라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불필요한 감정적 소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알지만은 그 이상 손대면은 교육 과정이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거는 교육을 지식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강의만 너무 수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번 중복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중복 사건. 그래서 중복 사건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건 번호가 2개 이상 있는 걸 중복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중복 사건은 사건 번호 무슨 타경 몇 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타경이 적히는 걸 중복 사건이라고 하죠. 즉 경매를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채권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죠? 압류 또 있고 근저당도 있고요. 전세권자도 경매를 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다 경매를 칠 수 있는데 국민은행이 경매를 쳤다고 해서 신한은행이 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이자가 체납이 돼서 경매를 쳤고 신한은행도 경매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중복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중복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병합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3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빚을 져서 3개의 부동산이 전부 다 경매를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어떤 부동산마다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 번호가 부여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뭐 인천에 있다라고 보면 인천 법원에서 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병합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는 중복 사건, 여러 개가 이렇게 진행되면 병합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 그렇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항고는 어떨 때 하는 건지 궁금해요. 항고가 끼치는 영향과 누구에게 영향을 가는 것인지. 자, 항고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법원의 어떤 결정에 있으면 이유가 있는 사람이 그 법원에 이유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라고 하는 것이죠. 항고. 그래서 법원에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유에 대한 이유를,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건이 좀 지연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항고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집행관이 뭔가를 조사를 못 해놔서 제가 법원의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 명세서만 보고 입찰을 했는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법원에 이런 거는 당신들 법원이 조사를 잘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 그 낙찰받은 사건을 매각을 불허해달라. 그래서 내 보증금을 좀 되찾겠다. 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사가 그렇게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우리는 무시를 하면 그 무시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것이죠. 야, 이거는 결정을 다시 좀 해달라.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 또 거기서 또 제가 이의를 제기한 항고권자가 피해를 보면 또다시 재항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소유자나 채무자들도요, 나는 빚을 진 바가 없는데, 또는 어떤 절차 면에서 임차인이, 나는 그 법원에서 송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사건이 돼서 내가 배당 요구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경매당해가지고 낙찰자가 와서 집을 비우라고 하니,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죠. 경매에 대한 어떤 개시에 대한 항고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고를 제시를 하면 당연히 그 항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 결정에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항고를 할 때는 항고가 남발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절차가 자꾸 지연되겠죠. 그래서 남발이 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 즉 그게 항고에 보증금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돈 걸고 시비를 걸어라 이거죠. 그래서 소유자나 채무자는 항고 보증금을 아예 그냥 몰수를 해버리고 다른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정 이자만큼만 빼고 돌려주기도 하는 등 이렇게 차등을 좀 줘가지고 항고에 대해서 항고의 남발을 제한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4번 최초의 근저당을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지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지만 그래도 예외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선순위 임차인 말고는 인수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인데도 인수되는 것은 후순위 가처분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고 등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그 동영상 중에 후순위 가처분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5번 특별 매각 조건이 뭔지요? 이랬죠.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각 조건, 판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에 가보면 판매 조건들이 각기 다르죠. 코롱은 뭐 한 50% 할인, 지나버린 그 상품은 80% 할인, 뭐 그러죠. 또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아디다스는 뭐 20% 할인, 이런 식으로 판매 조건들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데 각 물건마다 매각 조건들이 좀 다르죠. 그런데 각 물건마다 매각 조건이 똑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매각 조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법정 매각 조건은 모든 물건이 거의 다 유사하죠. 뭐 예를 들면 어느 법원은 매 회차마다 30%씩 차감되고 어느 법원은 매 회차마다 20%씩 차감된다. 이런 거를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하고 특별 매각 조건은 그 사건에만 국한된 매각 조건, 즉 판사가 판단해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어라 라고 정한 것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번 가등기가 뭔지 궁금해요. 어쩔 때 하는 것이고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자, 주제 하나하나마다 하나 사실은 보면 한 3, 40분씩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질문이니까 어차피 가볍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가등기라는 것은요, 가등기는 글자 그대로 임시 가짜죠. 임시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주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임시로 하는 것이니까. 즉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영화표를 샀어요. 영화표를 사려고 설날에 줄을 섰을 때, 그죠? 역 앞에서 줄을 섰을 때 추석 명절날 이렇게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줄을 서서 막 기다리는데 아직 티켓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던 중에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내 뒤에 줄 선 사람 수가 1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놔두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앞뒤 사람들한테 대충 얘기도 좀 해놓고 나 여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짐을 놓고 순서를 보존하는 효과, 즉 그걸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표시를 내거나 짐으로 표시를 낼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글로 써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나 이런 일 했다 라면서 그 순서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등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나중에 또 한번 길게 설명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7번. 경매 물건을 볼 때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꼭 같아야 하는지, 물론 같은 게 좋다고 강의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물건을 볼 때 어디를 봐야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는 게 어려워요. 빨간 줄도 너무 많고 몇 장씩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 보고 있어도 내가 뭘 보는지 포인트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래요. 초보 때는. 빨간 줄들이 많죠. 빨간 줄이란 건 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상 별게 없습니다. 찬찬히 읽어가시고, 가끔 이제 이번에 우리가 경매 잡지 큐브가 나올 겁니다. 독이안에 큐브라고 경매 잡지가 나오면 그런 곳에서 물건을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기라는 거하고 건축물 대장이 처음에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지만 찬찬히 들여다보고 5개 볼 걸 10개씩 들여다보다 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게 등기입니다. 즉 뭐냐면 부동산의 복잡한 소유 관계라든지 권리 관계를 간단하게 표에 도식화해 놓은 것이 등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리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잘 보일 겁니다. 토지만 매각 또는 건물만 매각 이런 제목으로만 알 수 있는지 집주인은 소유자니까 알겠는데 그 땅의 소유자의 이름이나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지요? 제가 물건 검색을 너무 띄엄띄엄해서 못 찾는 걸까요? 아닙니다. 땅 소유자의 이름과 정보는 땅 등기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만 매각하면 토지 등기부 보시면 되고 건물만 매각하고 건물이 100번지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를 대법원 등기소에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건 아예 안 보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읽으십시오. 제가 14일 동안의 물건 검색 시간을 드린 것은 그냥 보라는 것이죠. 어떤 그 열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보라. 제가 그랬죠? 영화 보듯 소설 보듯 하라. 그냥 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보는 것인지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보라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왜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보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도 이유 설명하면은 또 지식으로만 이해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은 물건을 투자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 조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보는데 치중을 하셔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해소하는 시간, 그 다음에 용기를 좀 갖는 시간, 다양한 틀들을 눈에 익히는 시간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질문의 질이 다소 낮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요. 그리고 물건 검색할 때 다 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물건을 봐도 좋은 물건을 놓고 하나하나 보려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빨리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또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날은 반드시 와요. 이 과정을 통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고요. 우선은 봐도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잘 알죠. 너무 잘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땅에서 밤에 우주를 이렇게 쳐다보면 우주의 별들이 그 별이 그 별 같고 저 별이 저 별 같죠. 그죠?
어떨 때는 달이 훨씬 더 커 보이죠. 태양보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식별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식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들여다보는 것을 공부하는 게 지금 과정인 거죠. 사실상 들여다보면 가까이서 커 보이는 달이 사실은 저기 그 떠 있는 태양보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행성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입장에서만 보면 달이 태양보다 큰 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들여다보는 경우와 들여다보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면 어떤 걸 들여다보는 것이냐? 예, 우선은 검색할 때는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검색한 연후 시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조사, 정밀 조사를 하던 중, 그 다음에 수익률 표를 짜던 중에 드디어 좋은 물건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우선 이런 질문들은 자주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공부 도중에 이런 질문들을 편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제가 팍팍 풀어드려가지고 즉시 해소되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좋고 질문자도 좋고 PT분도 좋고 다른 분들도 좋고 모두 다에게 좋은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침에 이제 우리 축구 경기 하는 도중에 제가 한번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